당 대표만 2명, 이제는 대통령까지 배출한 곳이죠.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의 황금 심장이라 불리는 인천 계양을 가보겠습니다. 제1여당의 대표의 지역구를 받아 이재명의 1번 타자를 자처하며 링 위에 오른 분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남준입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흐름이 좋은 편인 것 같은데 5월 4일에서 5일 조사한 여론조사 꽃을 보면은 김남준 후보님이 58.7 그리고 경쟁자인 국민의힘 심왕섭 후보는 19.4 그래서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양 바닥 민심 좀 어떤지 궁금해요. 네, 돌아다니면 이제 돌아다닐수록 더 저를 알아봐 주시는 주민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계양 지역 발전을 좀 해달라 이런 당부의 목소리도 많으신 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여기가 좀 과거에 보면은 이제 송영길 의원이 오랫동안 해왔고 민주당 우위 지역이다 그래서 이게 본선보다 경선이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도 여기에 이제 뭐 공천을 달라라고 좀 요구를 하는 상황이 있었고 최근에 뭐 그래서 이제 교통 정리는 됐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뭐라고 후보님한테 좀 말씀하시던가요? 사실은 그 결정되기 전에도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송영길 대표님께서 저를 좀 배려해 주신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송 대표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5선 국회의원 지내시고 또 인천시장도 하시고 말하자면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에 맞서서 고초를 겪고 다시 복귀를 하시는데 계양 주민들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계양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계양으로 오신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제가 그 입장이어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상황이 있고요. 예. 그러는 한편 또 제가 계양에서 출마를 말씀을 드리고 아직 후보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이 행사는 분명히 그 대표님께서 오실 수 있을 텐데, 혹은 오셔야 할 텐데 하고, 생각했었던 행사를 좀 일찍 갔다가 오시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참여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열어주시기도 했고, 또 당에서 공천이 발표됐을 때, 또 당에 또 메시지를, 또 분명하게 또 내주시면서, 저를 굉장히 좀 배려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이제 감사함, 그리고 본의 아니게 또 송 대표님께 좀 누를 끼친 것 아닌가, 이런 송구함, 이런 것들을 공천 확정되자마자 직접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들 얘기 들어보고 조금 뒤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네네. 지금 국민의힘 심왕섭 후보가 계양에 잃어버린 30년이란 표현을 썼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의원이 많이 여기 오랫동안 집권한 뭐 당선이 됐는데 오히려 계양 발전은 뒤처졌다. 그래서 2014년에 연수구와 계양구의 인구가 예산 비슷했는데 지금은 연수구 인구는 2배 늘어났고 계양은 오히려 줄었다. 예산도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제가 지역분들 만나보시면 이 계양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당대표를 2명이나 배출했고 또 대통령까지 배출을 했는데 그 눈높이에 비하면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 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다. 즉 여기에서 어떤 후보가 이런 과제들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겠느냐. 또 계양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유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계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인천시라든지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과제들을 이행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후보가 그렇게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들께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통 문제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맞습니다. 이제 김포 옆이잖아요, 계양이. 예,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랑 굉장히 가까운데 거기가 교통이 안 좋은가요, 계양이? 물리적으로는 가까운데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도 출퇴근 시간대에 병목 현상이 워낙 심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역을 이제 경유하면서 우회해서 간다고 할까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대중교통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면서 교통 인프라를 많은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GTX-D의 조기 추진을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쯤 되는 건가요, 그게? GTX-D 이제 Y자 노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계양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서울과 연결되는 이런 GTX-D Y자 노선도 그렇고 대장 홍대선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2호선인 홍대 입구역에서 시작을 해서 대장동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이 계양까지 연결을 시켜야 한다. 뭐 이런 철도 인프라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로에서도 정체 현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구간들을 지하화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지역 주민들 만나 뵈면 교통 문제들 정말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군요. 최근에 뭐 국토부 장관 면담하셨다 이런 얘기도 제가 기사로 그렇습니다. 봤는데 그 네네. 계양 테크노밸리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네네. 만들어 놨는데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잘 안 네. 됐던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후보님도 여기 활성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심왕섭 후보는 현실적으로 AI 기반 첨단 산업과 청년 창업 중심으로 내실을 다져야지 무조건 대기업 유치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후보님하고 심 후보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여기에 지금 공약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아마 이제 공통점일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가 1단계까지는 현재 지정이 되는데 이제 2단계까지 추가 지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약 한 76만 제곱미터 정도 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말씀하셨던 AI 관련된 뭐 첨단 산업들, 뭐 ICT라든지 혹은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제조라든지 뭐 이런 첨단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해야 되고 여기에 또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세제 혜택 제공도 이제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날 거는 아니고 예.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문제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문화 공간이나 뭐 이렇게 여가 공간들이 있어야 이 기업 직장인들이 이곳에서 직주 근접 정주 도시로서 계양이 작동을 하고 이곳에 또 기업도 유치하기가 더 용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폭넓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국토교통부 장관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현재 계양의 상황들, 현황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 예. 정책 제안들도 드리면서 좀 더 발빠르게 과제 이행을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당 프리미엄 또 뭐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점을 조금 많이 이 강조를 은연중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대통령과 가깝다, 친소 관계다, 친분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특히 또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게 일이 진행이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네트워크 말하자면 그 장관님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부처의 진행 상황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국정 운영 기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지역 민원들을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국정 기조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말하자면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10분 살리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그 굴현 탄약고가 여기에 있는데 굴현 탄약고가 있습니다. 예, 이 탄약고를 이전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방부가 지금 협조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이 굴현 탄약고로 인한 개발 지체, 정체 이런 현상들을 주민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군요. 그거는 잘 될 수 있을까요? 이 안보 이것도 문제라서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는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도 묶여져 있고 또 그린벨트도 있고 복잡한 규제들이 다중으로 묶여져 있는 상황이어서 무엇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뭐 굴현 탄약고만 놓고 보면 이제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하로 내려서 좀 현대화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그 규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방부와 고도의 행정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물 정치인 김남준 얘기를 좀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 그때 성남시장 이전부터 만나긴 했었죠. 성남에서 지역에서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고 뭐 예. 지역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했을 때 제가 당시에 그 성남 지역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기자대 취재원으로 처음 만났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쨌든 취재원이었던 이재명 변호사가 이제 출입 기자로서 이제 성남시장으로서 만나고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그쪽에서 그러니까 성남시 대변인 하시고 경기도 대변인 하시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성남시 대변인을 했고 정확하게는 경기도에서는 언론비서관을 했고 언론비서관. 그렇게 예. 성남시 경기도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당 대표로서 지도부 지휘했을 때도 그렇고 청와대까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네. 김남준 기자한테 왜 같이 어떤 말을 하면서 같이 일해보자고 한 거예요? 글쎄 어떤 이유 때문에 불렀는지는 저도 미스터리입니다. 아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어쨌든 그 뭐 사석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 말씀들 서로 나누고 했을 때 뭐랄까요 좀 잘 통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이 성남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부여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리라 저는 미루어 짐작하면서 예. 그때 당시부터 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시 대변인 되면서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바로바로 연달아서 있어서 가령 예를 들자면 2014년도에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한 이후에 제가 성남시 대변인을 했는데 그때 곧바로 또 판교 환풍구 사고라는 또 사고가 터지기도 했고 예. 대응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하면서 뭐 저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예. 합을 맞춰 나갔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먼저 좀 같이 일하자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은 김남준 기자는 기자를 그만두고 이재명 정치인과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는 좀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게. 저는 이제 지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고 발전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보람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 예.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은 행정가라면 내가 그 안에 일원으로 들어가서 참여하면서 직접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서 제목이 이제 쉬운 정치 김남준 이런 책을 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참 쉽게 보나 뭐 이렇게 처음에 오해도 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부제가 이재명의 어깨에서 배운 정치 뭐 이렇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책을 간단히 읽어봤어요. 그 서점 가서 제가 이제 네. 쭉 읽어봤는데 대략 읽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서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다. 특히 이제 주권자들의 뭐 그런 거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다. 어려운 정치 현안을 쉽게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동안은 참모였다면은 이제는 김남준이라는 정치인으로 서야 되는데 너무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제 정치 인생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 그거는 뭐 분명한 부분이고요. 정치인으로서 이제 독립해서 막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정치인 김남준은 누구이냐라는 평가는 저의 실적과 성과로 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릅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제가 실제로 정치인으로서 실적과 성과를 냈을 때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런 국민들의 판단이 모이면 결국 그 정치인 김남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미지 혹은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실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남준 전 대변인, 김남진 후보가 또 이제 주목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 뭐 정진상, 김용, 김남준, 뭐 김현지, 뭐 이런 분들이 뭐 4인방이네 이렇게 좀 언급도 되고 그래서 국회로 들어오면 당으로 오면은
뭐 예. 가교 역할 아니면은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발언들을 좀 전해주는 역할 이런 거를 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윤건영 의원이 예전에 이제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하다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기대와 뭐 관측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런 역할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뭐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뭐 오랜 기간 같이 해서가 아니라 예. 제 역할이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역할이든 감내해야 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뭐 소통뿐만이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좀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의 역할들을 좀 찾아나가는 이런 노력들도 기울여야 하고 그러지 않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좀 직설적인 질문인데 네. 김남준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를 전제로 하고 네. 김남준 의원이 얘기하는 정치적 발언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의중과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느냐가 예.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의 의중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당내 현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친명 대 뭐 친청 구도가 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내가 네. 가장 친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갈등 상황이 있는 거는 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당내에서 잘 청와대나 이쪽하고 당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돼 갈등이 있는 거는 현실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해야 수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올바른 결론에 도출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요? 예.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잘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본인들이 야당의 역할들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잘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안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의견들의 존재들이 너무 지나치게 크게 대립으로 부각되는 상황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역할을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뭐 실수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해도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혹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김남준이어야 하는지, 김남준은 어떤 정치를 할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냥 주민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기초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계양을 국회의원으로서의 제가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당 대표를 했을 때 당 지도부에서 대표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또 보좌를 했었고, 또 청와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초 행정부터 국정 전반을 거친 내용들을 다루는 자리까지 폭넓은 경험을 했었던 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재명 정부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히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측면들을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중 인용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이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계양을 선거구 거주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 진행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